자, 마켓 시그널로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에 뉴욕 증시는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개장이 됐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한 것을 축하라도 하듯이 일제히 뉴욕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고요. 그제 이제 마틴 루터 킹 데이 때문에 휴장을 했던 미국 시장이 과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 미국은 확실합니다. 트럼프가 좋고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전반적인 투자 그리고 금융시장을 부흥 업시켜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가지 지금 정책, 행정명령을 바꾸고 지금 전 정부의 그림을 다 지우리고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준비하는데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도 확실히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장 안에서는 좀 돋보였던 것 같은데요. 네. 중소형주 위주로의 강한 상승이 나오기도 했고 AI와 관련된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소 부진한 섹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보다는 기대감이 시장을 더 들뜨게 했던 것 같은데 간밤 뉴욕 증시의 분위기와 이슈 조금 더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보시는 것처럼 상승 탄력을 점점점 높여갔다라는 겁니다. 뉴욕 3대 지수가 일단 출발할 때부터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반응, 첫 출발,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트럼프의 취임하고 나서의 2025년 올 한 해의 투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반적으로 트럼프가 임기 동안 주식시장을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스타트가 중요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 반응을 보면서 올해 전반적인 투자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가 6,000포인트 단순음에 넘어섰습니다. 이러면서 트럼프의 수혜를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이고 상승 탄력을 막판으로 갈수록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뉴욕 시장에서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보편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우려가 좀 불식됐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는 나오진 않았습니다. 무역 정책에 대해서 재검토해보라 이런 이야기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대관세를 매기진 않겠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도 특별하게 세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자, 나스닥 지수의 상승 탄력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다우존스 지수도 역시 1% 넘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우량주나 대형주가 좀 많이 상승했다는 것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 포인트겠습니다. 나스닥보다 오히려 다우 지수가 1% 넘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것이 오늘 시장의 특별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랠리가 취임 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은 시장의 전반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트럼프 취임에 축포를 쏘듯이 뉴욕 3대 지수가 막판까지 상승 탄력을 계속 높여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지금 하루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는 조금 뒤에 반영이 됐죠. 어제 우리 시장도 일단은 트럼프의 수혜를 보는 수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눈치를 계속 보면서 우리 증시도 움직였는데 뉴욕 증시는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보편관세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편관세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것 때문에 지수도 상승했지만 달러 인덱스도 내려가면서 우리 시장에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내려가는 그런 영향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모든 수입품 관세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졌다. 조금 더 책정을 해보고 대외 국가들이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보겠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또 캐나다나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관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캐나다 트루도 총리도 즉각 반발하겠다. 이것에 대한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인접 국가에 대한 관세는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대중국 관세라든지 전 세계 보편 관세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런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국가라든지 개별적인 해외 기업들의 과세를 하는 것으로 좀 방법을 바꾸는 거 아닌가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또 중요한 것이 제가 어제도 뭐 사인해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이제 AI 정책을 전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제 행정명령 서명에도 그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투자 소식도 겹쳐지면서 AI에 대한 공략을 더 가속화할 것이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바이든 행정부의 AI 규제 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철폐하고 이것을 반대로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오픈 AI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엄청난 금액을 AI에 투자할 것이다. 이것을 아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될지 넘어갈지 시간이 넘어갈지는 모르겠는데 해외 외신들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다시 한번 AI에 투자, 공격적으로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AI 투자를 하고 개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AI 관련주들의 수혜로 펼쳐지면서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외에도 비트코인의 가격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어제 취임식 때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관련된 언급이 하나도 없어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기도 했고 또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비축자산으로 모아가는 것인가 라는 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일단은 시장에서는 약간 실망감을 표출하다가 다시 한번 비트코인 쪽으로의 매수세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롭게 이제 게리 겐슬러가 사임을 했기 때문에 후임 대체자가 지금 물색 중인 상황이고 대행 위원장이 지금 이 수임을 맡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비트코인 활성화 또 규제 완화 방안들을 발표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히트맵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M7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엔비디아도 상승 탄력을 나타냈고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 AI 투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수혜를 받으면서 6% 넘게 장중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요.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칩 관련 종목들로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플랫폼 다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자, 문제는 애플입니다. 애플이 4% 장중에 많은 하락을 했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 애플이 최근에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 팀 쿡 CEO도 취임식에 참석을 했고 애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앞으로 미국 내에 투자도 늘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쪽에서의 아이폰 판매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애플에 대한 우려감, 주가의 하락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넷플릭스가 오늘 또 실적을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에 EPS가 4달러 27센트를 기록을 했고 매출액은 103억 달러를 기록했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넷플릭스의 주가 보시는 것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10% 가까이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고 넷플릭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많았습니다. 일단은 미국 내에서 NFL 같은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하는데 미국 내에서 이런 스포츠 중계 라이브 때문에 혜택을 볼 것이다. 이것이 광고 수익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런 예상들이 많았거든요. 여기에다가 우리와 연관되기도 하죠. 오징어 게임 2가 전 세계에서 지금 흥행 수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역시 넷플릭스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시작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장중에는 그렇게 큰 상승을 보이진 못했는데 오히려 마감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넷플릭스의 주가도 봤고요. 이외에도 뭐 금융주들도 이 트럼프의 수혜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금융주들도 역시 상승 탄력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럼 빅테크 소식들을 조금 더 자세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보셨듯이 애플이 문제입니다.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 목표 주가도 낮춰잡는 모습인데 이러면서 중국 쪽에 대한 우려 그리고 AI가 역시 문제입니다. AI에 뭔가 경쟁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시장에서 너무나 실망스럽다. 이게 뭔가 다른 AI와 차별점이 없고 AI를 주도할 수 있는 애플의 움직임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까지 겹치면서 제프리스를 포함해서 많은 투자은행들이 최근에 애플의 투자 의견을 낮춰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도 사인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오히려 우량주인 애플을 지금 담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좀 시점이 되긴 했는데 애플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테슬라는 오늘 장 초반에는 낙폭이 꽤나 크게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장 초반에는 좀 하락하면서 트럼프가 취임했는데 하락하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가는 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고요. 파이퍼 샌들러에서 그래도 테슬라가 지금 넘버원 탑픽 종목이다라는 그런 투자 의견을 제시하면서 막판에 하락을 많이 만회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오늘은 많이 올랐습니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엔비디아는 젠슨 왕 CEO가 트럼프의 취임식에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주가의 흐름을 그대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애플의 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막판에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였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이었고요. 막판까지 계속해서 낙폭이 이어지면서 22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볼까요? 자, 테슬라는 많이 말아 올렸네요. 그래도 테슬라가 오늘 장 초반에는 3%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돌발 행동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제는 정치적인 리스크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테슬라의 주가의 흐름인데 그래도 여전히 월가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 너무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퍼 샌들러가 계속해서 넘버원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고 있고요. 막판에 많이 치고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0.5%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일단은 장 막판에 상승 탄력 더 보여줬네요. 이러면서 140달러대에서 거래를 계속 이어갔고요. 애플을 추월했습니다. 다시 엔비디아가 시총 1위로 등극하면서 오늘 애플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했고 반면에 엔비디아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리게티라든지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같은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지금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에서도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이제 실용화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죠. 젠슨 왕이나 마크 주커버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계속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은 상승하고 있고 어쨌든 트럼프가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런 상황에서 주가의 흐름도 바로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자, 리게티 컴퓨팅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십시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면서 눈에 띄는 상승 탄력을 보여줬고요. 다음 또 살펴볼 관련된 양자 컴퓨터 관련종 퀀텀 컴퓨팅도 역시 17% 가까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마지막까지 상승 탄력 높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아이온큐의 주가 흐름도 보시면 아이온큐도 역시 막판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을 높이면서 16%나 넘게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그대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탄력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상회하는 EPS와 그리고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여기에다가 구독자 수도 역시 많이 늘어난 것으로 유료 구독자 수가 무려 3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10% 넘게 급등,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체크해 보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라클, 오프레
OpenAI와 소프트뱅크 합쳐서 최대 500억 달러의 AI 투자를 곧 발표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오라클의 주가도 많이 올랐고 3M과 DR호트는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했고요. 샤오펑이라든지 중국 전기차 업체들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대중국 관세의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에 샤오펑 같은 중국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상승 탄력 나타냈고요. 모더나는 미국의 보건복지부가 조류 독감 백신 개발 지원금을 5억 9천만 달러 제시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런 투자를 받았다라는 의견 때문에 역시 모더나도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살펴보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아까 보셨듯이 넷플릭스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탄력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도 10% 넘게 상승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라클의 주가도 너무나 좋죠. 오라클의 주가도 오늘 관련된 AI 투자 소식이 있을 거다라는 소식 바로 반응을 하면서 주가가 7%까지 상승 탄력 나타냈고 오늘 좋은 실적 발표했던 3M도 역시 4%대나 좋은 흐름. 지금 트럼프 트럼프 랠리에 더해서 지금 실적 랠리까지 함께 미국 시장은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실적 받는 종목들은 바로바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다음 DR호튼도 역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DR호튼은 오늘 실적의 흐름을 많이 받지 못하네요. 장 초반에는 반짝 이런 실적의 효과를 봤는데 점점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다음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 전기차 샤오펑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전기차 관련 종목들 관세에 대한 부담감 일단은 털었다라는 의견 때문에 6% 넘게 상승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또 모더나의 주가도 보건복지부의 주가 흐름을 받으면서 5%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뉴욕 증시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후 첫 거래일 뉴욕 증시는 다행히도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했고요. 특히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 지수는 1.9%의 상승을 보이면서 강한 모습이 시장에는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관세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프리마켓에서 투자자들이 미리 주목했던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전 의원인 펠로시 의장의 주식 포트폴리오인데 어떤 내용들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펠로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주식의 신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유명하죠. 최근 투자 내역을 공개하면서 프리마켓에서도 큰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는데 이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지난 2024년의 수익률이 50%에 거의 달하면서 S&P 500의 성과를 거의 2배나 뛰어넘는 기록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투자 실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펠로시는 과거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투자했을 때도 큰 화제를 받은 바 있는데 지난 2020년에 펠로시 전 의장이 테슬라를 매수했을 때 미국 정부의 전기차 인센티브 정책이 발표가 됐었고 22년도에 엔비디아를 매수했을 당시에는 반도체 보조금 정책이 의회를 통과하는 등 절묘한 타이밍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투자 성과로 인해서 펠로시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그만큼 탁월한 투자 안목을 보여왔던 펠로시 전 의장, 올해 그녀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빅테크와 인공지능 관련 종목에 베팅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알파벳이나 아마존, 엔비디아와 같은 AI 관련 핵심 빅테크를 포함해서 AI 의료 스타트업인 템퍼스 AI 그리고 AI 전력 원전 기업인 비스트라의 콜옵션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최근 AI 붐을 타고 해당 섹터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템퍼스 AI 같은 경우는 AI 기반의 개인 건강관리 앱인 올리비아를 출시한다라고 발표한 이후 오늘 주가 급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장중에 35%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템퍼스 AI는 해당 앱을 사용하면 환자들이 건강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에 모을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펠로시가 매도한 종목도 있는데요. 지난 12월 31일 애플의 주식을 3만 주 넘게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애플의 주식이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기도 했죠. 고점 대비해서 15%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같은 펠로시의 매도 소식이 애플 주가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되지는 않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펠로시의 이러한 투자 행보, 일단은 AI가 주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이 YTD로 놓고 확인을 해보더라도 연초 대비해서 펠로시의 종목들은 모두 오름폭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의 움직임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AI와 관련해서 트럼프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AI와 관련된 투자 소식 발표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함께 손을 잡는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죠.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 그리고 일본의 소프트뱅크,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수천억 달러 규모의 합작회사 설립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을 전해온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 그리고 레리 앨리슨 오라클 회장과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투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세 개 기업은 스타게이트라는 합작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초기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 뒤 향후 4년간 최대 5천억 달러까지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지난달 손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말하라고 저택에서 열렸던 행사에서 소프트뱅크가 단독으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때 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추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일부인지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당시 손 회장이 데이터 센터나 반도체 또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포함해서 AI 관련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이어가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죠. 또 추가적인 소식통을 확인을 해보면 이 스타게이트는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관련 기업으로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로 시작한다라고 하고요. 추후 다른 주까지 확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합작 기업에는 다른 투자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투자자 리스트는 확인이 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으로 AI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700조가 넘는 프로젝트가 탄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짓는 데이터 센터에는 엔비디아의 부품이 또 필요하겠죠. 덕분에 엔비디아 오늘 또 강하게 추가 상승을 해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까지 탈환하는 모습이 나왔네요. 자, 그런 가운데 반대로 부진했던 쪽도 있습니다. AI 때문에 부진했던 애플의 소식도 점검을 해보셔야겠죠. 4분기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까지 감소됐다라고 하는데 그의 대표적인 이유는 역시나 AI였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현재 가격보다도 12%가 더 낮은 수준이기도 하고요. 제프리스는 앞으로 애플과 관련된 전망도 약간은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1분기 매출 성장률이 5%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2분기에 대한 매출 또한 월가의 컨센을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애플의 AI 전략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한 채 주가 부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고점 대비해서 주가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AI를 놓고 다시 한번 큰 숙제를 풀어내면서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에 도달해 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취임 첫날 우리가 기대했던 테슬라의 주가는 되려 하락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4% 가까운 낙폭을 보이다가 그래도 장 후반 돼서는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해주는 모습을 보인 채 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는데 일단 테슬라와 관련된 간밤 올가의 투자 의견도 전해졌습니다. 먼저 그에 앞서서 미국 안에서의 전기차 판매량과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국 내 전기차 판매가 지난해 130만 대를 기록했다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4분기의 판매량은 15.2% 급증한 데 힘입어서 1년 전보다는 7.3%의 판매량이 증가된 게 확인이 됐는데 이 자동차 전문 매체인 켈리 블루북 데이터에 따르면 작년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이 23년도보다 7.3%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직전 연도는 49% 증가폭을 보였기 때문에 그 직전 연도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면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이 8.7%로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돼서는 신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처럼 가장 많이 판매된 전기차 모델로는 테슬라의 와리가 1위에 올랐고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3가 2위로 집계가 됐습니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분석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전기차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기차 판매 증가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추정치를 같이 공유하기도 했고 해당 배경으로는 충전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제조업체가 나서서 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 예정인 모델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는 부분은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에 대해서 현실 세계 AI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매수할 첫 번째 종목이다라는 평가와 함께 목표 주가를 기존 315달러에서 50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번 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 전망까지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오는 29일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테슬라는 내놓게 되는데 이 월가에서는 주당 순이익 기준 0.76달러를 전망하고 있고 매출액은 272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전기차 의무화 폐지 소식을 트럼프가 전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여전히 이 전기차 안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긍정적인 낙관론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간밤에는 이 약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긴 했지만 오늘 또 개장하는 새벽 시간 기준으로 테슬라의 변동성이 나올지는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가 취임 첫날에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냈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10만 6천 달러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면서 행정명령과 관련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4% 반등에 성공하면서 10만 6,200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명령 수십 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와 관련된 명령이 나오지 않아서 이 직후에는 주가에 하락세가 나오긴 했지만 수주 내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행정명령이 다시 한번 트럼프를 통해서 확인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일단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적 시즌까지 맞물리면서 시간 외에서도 이슈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간의 이슈까지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자, 트럼프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의혹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 수혜주 찾기 이미 시작됐지만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매그니피센트 7, 우리가 미국 증시 투자할 때 늘 살펴보는 종목 빅테크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 이제
마가7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재밌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마켓워치의 기사를 보다가 어떤 종목이지? 저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가7 종목을 함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욕 시장은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라는 모든 거리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미국에서는 마가 열풍입니다. 이러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마가 어떤 종목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 결정이 되고 나서 어제 취임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 한번 통계를 내봤다라고 합니다. 작년 11월 6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지난주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 이상, 그래도 좀 큰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승률을 조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그니피센트 7보다 마가7이 더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볼까요? 일단은 예상하시는 여러분들 테슬라는 가장 트럼프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주가가 거의 7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초반에는 상승이 너무나 주가가 부진했는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줄을 서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죠. 조금 조정받았지만 여전히 70%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또 뭘까요? 다음 종목은 또 재밌는 종목인데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들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쫙 있더라고요. 역시 암호화폐 관련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로빈후드가 여러분들 아시죠? 예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주식 거래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로빈후드가 무려 93% 가까이 그 기간 동안 상승을 했고요. 다음 종목도 볼까요? 다음 종목도 역시 비트코인 관련 종목,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무려 지금 45만 개나 가지고 있는 회사, 오로지 비트코인으로 먹고 살고 있는 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주가가 70%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코인베이스 역시 코인베이스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역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역시 50% 넘게 강한 상승세 이 기간 동안 이 퍼포먼스를 보여줬고요. 다음 또 살펴볼 종목은요. 자, 이번에는 앱로빈이라는 종목입니다. 앱로빈은 사실 지금 마가7 중에 상승률로 치면 가장 높거든요. 100%가 넘게 2배로 주가가 뛰었습니다. 이 앱로빈이라는 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업체인데 AI 기반으로 광고를 추천하는 엔진이 이게 부각을 받으면서 이미 그전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 시점부터 또 한 번 튀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AI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또 두 가지 종목은 사실 트럼프의 직접적인 수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유비퀴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인프라 업체 기업인데 예쁜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코로나 때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많이 조정받고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주가가 더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56%이 기간 동안 상승했고 마지막 종목은요. 이번에는 윌리엄 소노마라는 이 주방 업체입니다. 주방 업체나 주방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파는 업체인데 이게 디자인도 예쁘고 성능도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윌리엄 소노마. 이러면서 실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실적이 계속 뒷받침되어주면서 주가가 튀어오르기 시작했고 역시 그 기간 동안 50% 넘게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역시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연 이 기간 동안 어떤 종목들이 올렸을까? 우리 시장에서도 트럼프 수혜주들이 생각보다 그 기간 동안 많이 올랐더라고요. 범양건영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든지 조선주, 현대중공업 이런 것도 많고 로봇주도 많았고요.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르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 정치적 리스크도 있었고 많은 변동성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기대했구나.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트럼프의 랠리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 시장도 트럼프 랠리를 받아서 조금 더 상승 탄력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인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5년 1월 FOMC 금리 동결 확시 시 마이클 바 부의장 후임 미셀 보우만 이사 하마평 차기 의장까지 노리나? 입니다. 자, 다음 주가 FOMC인데 지금 우리나라 설날 연휴 때문에 다 쉬기 때문에 할 시간이 없어요. 방송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날 연휴 때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그 연준의 의무입니다. 연준의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고요. 최대 고용, 맥시멈 인플로이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스테이블 플레이스, 그다음에 모더레이트, 롱텀 인터레스트 레이츠 이렇게 세 개인데 여기 두 개가 가장 투톱이죠. 물가 안정하고 최대 고용이 목표고 롱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율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이 물가 안정을 가져가면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자율이 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국 두 가지의 저울을 놓고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따가 뒤로 가서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세 가지 주체죠. FRB라고 부르는 것이 연준의 어떤 하나의 구성 요소일 뿐입니다. FRB가 연준이 아니고요. 연준이 FRB를 모두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페더럴 리저브 보드 오브 가버먼트. 연준의 이사회가 가버먼트가 있고요. 그리고 12개의 연방준비은행이 있고 거기서 이제 12명 포함해서 7명까지 19명이 회의에 참석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FOMC가 있습니다. 물론 투표권은 12명만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연준 이사회의 7명의 지금 이사회 임원입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고요. 필립 제퍼슨 부의장이고. 자, 지금 여기 논란이 되는 이 사람이 트럼프와의 전쟁을 피한 것이죠. 마이클 박 금융감독 부의장이 2명인데 이건 말 그대로 정말 회의할 때 부의장, 의장을 보필하는 역할을 하는 부의장이고 이건 부의장인데 앞에 금융감독이 있죠. 금융감독권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들의 제도를 저기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마이클 바 그 금융감독 부의장이 그동안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누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장과는 배치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마이클 바가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2월 28일까지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사직은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 좋은 이사직을 물러날 리가 없죠. 대통령이 4번 바뀌어도 이사는 안 끝나요. 2032년 1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감독 부의장 이 임기가 2026년 7월 13일인데 내달 28일 날 사퇴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붙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트럼프랑 붙어도 좋을 게 없습니다. 자, 이 이사라도 해먹어야죠. 자, 그다음에 미셸 보우만,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윌러, 리사 쿡, 아드리아나 쿠글러 있고요. 제일 빨리 다가오는 이사 임기 만기가 여기예요. 쿠글러 이사가 2026년 1월 31일 이때 한 명 바꿀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때 한 명 바꿀 수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이죠. 지금 여기서 마이클 바 감독 부의장이 이사 임기는 2032년까지 가져가려고 앉아 있는데 감독 부의장 자리 내놨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트럼프한테 찍혔기 때문이죠. 이 트럼프는 자율적인 그 어떤 제도를 지금 원하는데 금융 감독을 너무 강하게 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준비은행이 있죠. 이렇게 12개 지역구로 나눠져 있고요. 12개 지역구로 나눠져 있고 이 워싱턴에 이사회가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FOMC 회의가 있죠. 총 19명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의장이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7명의 의장을 포함해서 7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여 7명의 이사회가 있고요. 이사회 7명은 영구 투표권입니다. 영구 투표권이고요. 여기에 연방준비은행 12개 중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영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1년마다 순환근무가 돌아가요. 여기서 순환근무. 그래서 417 더하면 12명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7명 남은 7명이 이제 이 4명의 계속 한 명씩 1년마다 들어가는 것이죠. 19명이 참여를 하는데 투표권은 여기 12명만 있어요. 대신에 회의록에 7명의 의견도 실립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4.25에서 4.5입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3번 연속 내렸거든요. 11월, 12월, 그 다음에 9월이 있었죠. 9월, 11월, 12월 연속 3번 내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바닥으로 제로 금리로 2020년에 가면서 돈을 계속 왕창 풀다가
물가가 들썩이기 시작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금리 인상을 가파르게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가 안정 잡히니까 그다음 목표치인 최대 고용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이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1월 29일이죠. 거꾸로 읽어죠. 페드 워치입니다. 페드 워치가 그냥 말한 대로 페드, 연준의 시계잖아요. 연준의 시계, 페드 워치. 연준의 시계, 연준의 어떻게 가는 방향을 가리키는지 시계로 나타낸다. 그래서 연준의 페드 워치라고 하는 거예요. 1월 29일 날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4.25에서 4.5 현재 금리죠. 현재 금리 동결 의견이 무려 99.5입니다. 4에서 4.25로 인하한다는 의견이 지금 0.5% 정도의 의견이 지금 있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거의 뭐 동결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자, 이번에 여기 보면은 클리블랜드 해맥 총재가 지금 연방준비은행이기 때문에 1년마다 순환근무를 돌아가서 저번에 2024년도에 투표권이 있었는데 2025년도에 투표권이 없어졌잖아요. 자, 근데 지금 해맥 이사가 그때 혼자 동결을 외쳤죠. 다 인하했는데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혼자 동결을 외쳤어요. 그래서 회의록 맨 마지막 거기에 딱 써져 있잖아요. 이번에 반대 의견을 던진 사람은 클리블랜드 연준 해맥 총재다. 딱 이름이 박제돼 버리는데 자, 그래서 여기 매파로 분류가 됐습니다. 매파로 강력하게 분류가 됐죠. 보호만 이사랑 지금 호크 스케일이 거의 동일해졌어요. 지금. 자, 이 진하게 되어 있는 것은 영구 투표권자 이사회들이고 여기 보호먼 이사에 해맥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가 붙어가지고 둘이가 제일 센 지금 저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빠지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지금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들어옵니다.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작년 말에 그때거든요. 자, 해맥이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자, 해맥을 찾아봅시다. 해맥이 여기 없었거든요. 이렇게 아래 없었어요. 여기 있었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해맥이 여기 있었잖아요. 호크 스케일이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확실히 호크 스케일이 큰 사람들에는 없었거든요. 이때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카시칼이랑 그때 작년이랑 이번 연도에 다 없어요. 이 사람은 투표권이 없고 아틀랜타 보스틱 총재, 그다음에 캔자스시티 슈미드 총재, 보우먼 이사 여기가 지금 4명이 제일 셌고 해맥은 그 다음 단계였거든요. 근데 해맥이 12월 달에 혼자 동결 반대표를 던지는 바람에 이 호크 스케일이 엄청나게 들어서 보우먼 이사랑 동급이 됐어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이분이죠.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총재인데 얼마 안 됐어요. 연방준비은행 총재 맡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입니다. 12개 연방준비은행 중에 하나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연방준비은행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고 지금 이 은행에서 클리블랜드에서 담당하는 곳이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켄터키주 일부를 포함하는 4번째 구역. 그래서 4번이 붙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블랜드 본사를 돕고 오하이주, 신시내티와 펜실버니아주, 피츠버그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4연방준비제도 지구고요. 이거 4구역입니다. 그래서 4자가 붙여있죠. 4구역, 12개 구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4구역이 이쪽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로레타 메스터 연준 총재 10년 임기가 끝나고 2024년에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로 임명되었는데 바로 여기서 굉장히 눈도장을 찍었다. 여기 보면은 메스터가 연준 동결보다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파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 전 총재의 이 매파적 성향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대로 이어받았고요. 그전에는 뭐 언론에 출연하거나 은행에서 발표한 연구 논문 등을 통해서 정책 견해를 공개적으로 공유했던 그런 분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베스 해맥이 12월 17일에서 18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투표, 그러니까 혼자 반대표를 던진, 다 인하를 외쳤는데 혼자 동결을 외친 배경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자, 연방준비은행은 4.25에서 4와 2분의 1이니까 4.25에서 4.5로 낮췄는데 자기는 왜 동결을 외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뭡니까? 매파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최대 고용을 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금리를 인하를 해가지고 풀기보다는 이 물가 두드러기에 민감한 사람들이 매파예요. 그러니까 물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남이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나는 금리 동결을 통해서 이걸 늦춰야 된다는 의견이 매파예요. 이게 여기서 나오잖아요. PC, 이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의 2%, 이게 연준의 공식 목표입니다. 그래서 PC 인플레이션이 2022년 여름 최고치인 7.2%에서 크게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해왔는데 통화 정책이 지금 최근 인플레이션이 2%로 되돌리는 진전이 고르지 않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PCE 기준으로 2%로 가는 이 모습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안 된다라는 의견이죠. 그래서 혼자 금리 동결을 외친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나와 있는데 인플레이션을 적시에 2%로 되돌리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완전 매파적인 입장이에요. 인플레이션 2%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그 다음 의무인 최대 고용을 위한 금리 인하는 섣부르다는 게 이 사람의 의견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도 그런 의견이 있겠지만 만장일치를 위해서 다 금리 인하를 외쳤겠죠. 이땐 보험원 이사조차도 금리 인하에 찬성을 했잖아요. 자, 근데 보험원 이사는 9월 달에 미리 반대표를 혼자 던졌습니다. 0.5 남들 외칠 때 우린 나 0.25 해야 된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딱 보험원 이사랑 해맥만 찍어가지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만 언론의 하마평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험원 이사랑 해맥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왜죠? 9월, 10월, 11월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과 치열하게 대선 경쟁을 할 때이기 때문에 남들은 0.5 외치고 그리고 남들은 금리 인하를 외쳐가지고 그러면은 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바이든 정권을 위해서 표를 던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월을 대놓고 지금 욕하잖아요. 자기가 임명해놓고 트럼프가. 근데 뭐예요? 보우만은 0.25 베이비 컷을 외쳤고 12월 달에 해맥은 혼자 금리 동결을 외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들 바이든 정권 때 주식 잘 돼가지고 표 얻으라고 금리 인하 팍팍 외치는데 너네는 약하게 외치고 동결을 외치네? 너네 내가 정권 잡으면 잘해줄게. 약간 이런 제가 분명히 야망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망에 있는 정치인이라고. 지금 파월 의장 후임으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험원 이사는. 옐런 의장이 미국 최초의 여성 FRB 의장을 했죠. 물론 4년으로 끝나버렸지만. 그 이후에 보험원 이사가 노리고 있다. 자, 그다음에 해맥도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에 앉은 게 작년인데 바로 저렇게 한번 마이너리티 리포트 딱 내면서 지금 눈도장을 찍고 있죠. 자, 어쨌든 계속 지금 몇 개가 나옵니까? 2%, 여기도 2%, 여기도 2%. 자, 이 사람은 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맞죠? 2%로 간다는 확신이나 2%를 찍기 전까지는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물가를 들어 올려버리기 때문에 2% PCE 달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번 연도 들어서 투표권이 없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 대중을 위해 봉사하는 FOMC 동료들과 계속 협력하기 기대합니다. 마무리는 아주 좋게 해겠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뭐 자기 의견을 표록을 할 표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미셸 보우만입니다. 9월 달에 했던 거에 대한 내용 이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 1월 9일 날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LA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정책 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불필요하게 수요를 자극하고 잠재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재점화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또 나왔어요. 2%. 자, 똑같죠? 보우만 이사든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베스 해맥이든 똑같아요. 둘 다 매파예요. 둘 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점화할까 봐 금리 인하가 굉장히 두려워서 2%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천천히 하거나 제한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너무 이렇게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하면은 물가 안정 의무에 대한 조기 승리 선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2%를 달성도 안 했는데 2%를 달성한 것처럼 우리가 자만에 빠져가지고
최대 고용을 하기 위해서 물가를 더 인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 보험원 이사는 이 판단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트럼프한테 한번 저기 했죠. 어필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미 자신은 이 지금 수준이 중립적인 금리 의무다.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똑같죠. 지금 거의 의견이 똑같아요. 지금 해맥이랑. 뒤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투표권이 이제 해맥이 굉장히 눈도장을 트럼프한테 찍으면서 이제 연방주민은행 총재 작년에 임명됐으니까 해맥은 나이도 보험원보다 젊고 나중에 더 조금 경력을 쌓은 다음에 다음을 노리는 거고 보험원 이사는 이미 의사회 이사인데다가 지금 강력한 매파적인 의견을 그동안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의장 후임으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FRB 의장까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지금 해맥이 투표권을 올해는 없고 지금 캔자스시티 은행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투표권이. 자, 근데 여기는 10번입니다. 10번.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에 이어서 지리적 영역에서 두 번째로 큰 적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미국의 심장부 대부분이 10지구를 관리한다. 캔자스시티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본사가 있고요. 오클라호마시티 오마하에 추가 지사가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죠. 자, 그래서 농업이 발달한 대평원 지역에 위치한 10지구의 위치. 이게 특징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제프리 슈미드 CEO. 자, 이분은 그러면 베스 해맥이 매파로 보험왕과 동결이 돼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만약 비둘기파라면 해맥이 투표권을 잃었으니 슈미드가 비둘기파면 그 보험원 이사의 표랑 어쨌든 뭐 말을 세게 하건 어쨌든 투표권 권리는 더 하나니 한 표니까 비둘기파로 좀 완화가 될 수 있겠거니 했지만 이분도 매파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분도 이제 이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면은 자, 새해 결심으로 올해 1월 14일 날 새해 결심을 벌써 올렸어요. 새해 결심을.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여기 자기의 저기가 나타나겠죠. 성향이. 자, 그리고 거기에 부하들이라고 하면 그러네요. 그 직원들이 가장 최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무슨 자료를 올려놨느냐? 인플레이션 자료를 올려놨다. 인플레이션 자료 올려놓으면 매파예요. 그렇죠?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 있는데 물가 안정에 더 두드러기에 그 신경을 써서 물가를 눌러야 된다는 사람이 매파고 물가는 어느 정도 올라도 소비자 물가 중에서 임금이 올라가지고 그걸 이겨내면 괜찮으니까 최대 고용으로 가야 되니까 금리 인하를 통해서 풀자. 이게 비둘기파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먼저 막 글에 많이 써놓으면 매파예요. 자, 이 지금 부하 직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다 써놨잖아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1월 달에 증가해가지고 12월 달에 0.11포인트에서 0.24포인트로 상승하여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인플레이션에 기여했다. 그 CPI 인플레이션부터 뭐 쭉 써놨잖아요. CPI의 구성 요소가 결국 PC에 들어가니까 아까 해맥이사랑 보험회사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PC의 2%가 확실히 달성이 안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캔자스시티 은행 제프 슈미드 총재도 부하 직원들의 자료가 이러잖아요. 지금 핵심 물가 지수가 들썩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금리 인하를 계속 속도를 가속화하면 안 된다. 이분도 결국 매파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스 해맥이 투표권을 잃었다고 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제프 슈미드도 매파예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네,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에서 계속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렇죠? 슈퍼코어는 음식료, 에너지, 주택가격까지 빼고 나서 슈퍼코어죠. 그렇죠? 그 음식료, 에너지, 주택가격까지 변동성이 뺀 걸 빼도 슈퍼코어조차도 지금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매파가 줄어든 게 아니라 매파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매파의 의견은 지속됩니다. 자, 오늘의 한 컨 매드 세리머니입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 먼저 시장이 열렸던 우리 국내 증시 어제장에서는 등락을 오가다가 결국 양시장이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요. 보합권에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 이날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매도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코스피는 0.08% 그리고 코스닥은 0.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웃고 우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일단 이날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을 확인을 해보시면 조선주 혹은 석유와 관련된 트럼프의 발언에 의해서 매수 흐름이 이어졌던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52주 신고가 역시 그러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달 연속으로 조선 관련주들이 52주 신고가를 연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날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동일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어떤 발언으로 업종과 이슈들이 나뉘었을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취임식에서 내놓았던 발언들에 따라서 이날장에서 웃고 우는 종목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일단 조선 쪽과 우주항공 그리고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은 이날장에서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조선 쪽에서는 여전히 트럼프 2기와 관련된 정책 수혜 기대감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중국 강경 기조 수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LNG 수출 규제 철회로 인해서 수주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이날장에서는 기자재 관련주들에게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흐름을 불러일으켰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화성에 미국의 성조기를 꽂겠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 화성과 관련돼서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이날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의 규제를 추가적으로 가하기 위해서 미국 안에서의 우주산업 규제를 완화할 전망이다라는 코멘트도 내놨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한 차례 나온 만큼 오늘장에서도 연일 상승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연속성도 주목을 해보시죠. 그리고 재건 관련주들도 이날장에서는 소폭이지만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이 트럼프가 늘 발언을 했었던 게 내가 취임하면은 당선 첫날에 바로 모든 전쟁들을 끝낼 수 있다라는 종전의 기대감을 시장에 강하게 불러일으켰었죠. 실제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각각 축하의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양쪽 대통령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 종전과 관련해서 좀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 기대감을 키워가고 싶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재건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이날장에서는 한 차례 나온 게 됐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또 굉장히 흔들렸던 섹터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겠다라고 취임식에서 직접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날장에서 이 대표적인 대형주들 위주로의 주가 하락도 강하게 나왔던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멕시코와 캐나다한테 2월 1일부터 관세 부과한다는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 GM과 같은 주요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공급망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 배터리사들도 해당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러한 이슈와 함께 추가 하락을 보였고요. 그리고 취임식에서 기대했던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자 이날장에서는 오전 기준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관련주들의 주가 하락도 동시에 나오면서 희비가 확실하게 엇갈렸던 어제장 국내 증시였고요. 그렇다면 시간의 거래에서는 어떤 종목과 이슈들이 변동성이 나왔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두 가지 종목 크게 이슈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KBR 메탈이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이 전력망 인프라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설 확대 수요로 인해서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이날장에서 시간의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전력이나 전선에 사용되는 재생동 국내 1위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전선이 미국 쪽에서 더 많이 수출이 증가될수록 해당 기업에 대한 수혜가 계속 올라갈 수가 있겠고 세계 전력선 시장 전망치도 보면은 오는 28년도까지
수출이 쭉 연간 기준으로 성장하는 기조가 예상이 되면서 KBI 메탈의 수혜도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 가운데 로봇 관련해서는 유진 로봇이 이날장에서 시간의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 중 하나인 마인드봇이 유진테크원에서 국내 생산을 담당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는 주가의 변동성을 보였고요. 이 총괄 자체는 미국 기업이 담당을 하고 국내 사업 유통은 AI 마인드봇 그리고 생산을 유진 로봇 쪽에서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에서 변동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서 소식이 하나 나오면 관련 테마 안에서의 온기가 쭉 확산이 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해당 이슈와 함께 오늘 로봇 테마단 안에서의 전반적인 움직임이 나올지도 같이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 나왔었던 또 이슈들도 같이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오후장 시간대에 전해졌던 이슈였죠. 미국 정부에서 전해진 중국 드론의 수입 제한 심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서 드론 제품과 관련된 수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260% 23년도 기준으로 찍었다라고 하고 지금 한국의 드론을 미국 향으로 보내고 있는 수출 비중이 그 안에서도 거의 50%에 달하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중국 드론을 완벽하게 차단한다면 추가적으로 한국 드론 관련 기업들의 상승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6종목 정도 추려봤는데 오늘장 안에서의 추가적인 시세가 나올지도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일정과 이슈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요 이슈들 크게 두 가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그리고 오라클이 합작사를 설립한다라고 하는데 무려 700조 원을 투자해서 미국 안에서 AI 인프라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해당 소식을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AI 인프라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간밤 엔비디아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1위 탈환을 하기도 했죠.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오늘 국내 증시에서 엔비디아 향 밸류체인 종목들, HBM과 관련된 섹터 흐름들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실적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긍정적인 호실적과 함께 4분기에 1,900만 명이 신규 가입을 하면서 유료 구독자가 3억 명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오늘 OTT나 광고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도 같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이면은 이제 임상종양학회 일정도 있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트럼프 취임식이라는 아주 큰 이벤트를 증시가 치러내기는 했는데 이번 주에도 증시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이슈들이 남아 있는 만큼 매일매일 소식들은 잘 점검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 오늘의 개장 분위기는 어떠할지 추후 계속 이데일리와 함께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시그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뉴욕 증시의 이슈와 포인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까요? 자, 밤사이에 뉴욕 증시는 여전히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증시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거래가 시작이 되고 마감을 했는데 트럼프 랠리를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게 보인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2% 넘게 다우 지수의 상승 탄력이 가장 높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0.6%대, S&P 500 지수는 6,000포인트를 결국에 넘어섰습니다. 0.88%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랠리의 수혜 그리고 계속 드리지만 보편 관세를 전격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일단은 여러 가지를 좀 체크하고 고심을 한 뒤에 개별 국가별로 관세를 매기든 아니면 관세율을 낮추든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정책을 결정할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바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구나.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심리가 나왔고요. 이러면서 함께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냈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어느 정도 발현이 됐고요. 여기에다가 달러 인덱스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달러 강세의 모습도 약간은 둔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환율이 일단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대부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어제 캐피탈원 아레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행정명령에 사인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무려 78개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했던 행정명령을 철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색을 다 지워버리겠다라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이었죠. 자, 빅테크 종목들은 조금 엇갈렸습니다. 애플의 주가는 3%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트럼프 랠리에 동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아쉬운 상황이고요. 테슬라도 하락을 했는데 느낌은 조금 다릅니다. 테슬라도 하락은 했지만 장 막판에 그래도 하락을 많이 줄이면서 0.5%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고 엔비디아는 좋은 흐름 계속 이어가네요. 2% 넘게 상승 탄력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금값도 살펴보면 국제유가 WTI가 2.56% 하락했습니다. 75달러 89센트 정도의 거래를 마쳤는데 어제 이야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제 석유 시추 많이 할 거야. 석유 시추 기업들의 규제를 완화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석유를 뽑아내고 이것을 해외로 수출하겠다라는 계획, 포부를 밝혔습니다. 물론 천연가스 이야기도 나왔지만요. 이러면서 국제유가, 이제 미국에서의 증산 이야기가 나오겠구나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국제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금 가격은 조금 올랐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여전히 강하고 비트코인의 가격도 올라갔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불확실성은 약간 남아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 언급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안전자산을 한쪽에 좀 가지고 있자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금 가격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AI 기조입니다. AI 기조를 그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규제를 어느 정도 하면서 조금 연착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정책에서 트럼프는 시간이 없다. 지금 빨리 AI를 개발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기조로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이 된 건데 이러면서 오늘 또 아마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이 스타라이트라는 이 명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투자를 할 것이다. 이 이야기가 또 우리 시장에도 분명히 연결이 될 겁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 비트맵을 보면서 보면은 애플의 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랠리에서 소외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빅테크 업체들, 마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테슬라가 약간 하락했지만 그나마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마지막에는 보여주면서 하락을 줄였습니다. 에너지 업체들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니까 함께 동반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파이낸셜, 금융주들도 좋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빅테크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애플이 계속 우려스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국에서 판매도 안 되고 있고 AI 인텔리전스, 애플 인텔리전스가 별로 혁명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실망감들 때문에 목표 주가를 낮추는 투자은행들이 많습니다. 제프리스도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주가가 그대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주가는 떨어졌지만 파이퍼 샌들러가 테슬라는 역시 올해도 넘버원 종목이다. 목표 주가 $5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엔비디아는 2.27% 상승했습니다. 중국으로 젠슨왕은 날아가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안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투자가 늘어나는 것 자연스럽게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입니다. 자, 이외에도 또 살펴봐야 할 것이 양자 컴퓨터라든지 또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양자 컴퓨터 다시 폭등하고 시작했습니다. 친양자 컴퓨터 성향을 보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니까 리게티,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같은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성에다가 성적이 꽂겠다 이야기 나오니까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미국에서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면 넷플릭스가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13% 넘게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에 가입자 수가 무려 1,900만 명이나 늘었답니다.
오징어 게임 2의 효과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오늘 우리 콘텐츠주들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 오픈 AI 소프트뱅크와 함께 오라클이 새로운 조인트 벤처 AI 투자를 할 텐데 이러면서 수혜를 받는 오라클 급등했고요. 3M은 좋은 실적에 주가 상승했는데 디아로트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샤오펑,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도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 쪽에서의 관세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가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샤오펑 같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일제히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변동성은 좀 생각을 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더나는 미국 보건복지부에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역시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입을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간밤 새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합작 이야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추진한다 이야기가 또 새벽에 나왔고 여기에다가 또 우리와도 연관될 수 있는 건데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 해외 쪽에서 그러니까 트럼프가 외국 기업 시민의 세율을 2배 인상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 기업에게 불리한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게 반대급부로 보복할 수 있는 세금을 미국 내에서 올리겠다라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애플에 뭔가 세금을 더 부과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으면 반대급부로 우리나라의 관세를 높이거나 아니면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정책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나라별로 기업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관세 전쟁으로 스타트할 것으로 보였는데 관세 전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금 전쟁으로 약간의 입지가 바뀌면서 스탠스가 바뀌면서 다른 정책을 펼 수도 있다. 이러다 보니까 또 불확실성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또 부담입니다. 한미 FTA나 뭐 이런 것들도 건들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트럼프의 입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에서 시그널을 보낸 이슈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시면서 오늘 시장 출발 준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1면, 2면, 3면, 4면 거의 초반 면수를 거의 다 털어서 트럼프 관련된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죠. 일단 톱 기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동맹과도 무역 전쟁을 예고를 했고 첫날 행정명령 융단 폭격 이렇게 제목이 좀 달려 있는데 앞서 김호수 앵커가 잘 이 행정명령 관련된 부분은 설명을 좀 해주셔서 저는 이제 이 부분보다도 오늘 기사에 있는 내용들 좀 부제죠 이제 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제 펜타닐 이 마약 문제,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 문제 이런 부분들 언급을 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 얘기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당장 2월 달,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제 불과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캐나다, 멕시코는 정말 상당히 좀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이건 결국 이제 협상의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좀 남겨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열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한번 관전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가장 큰 동맹이죠. 유럽연합 EU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역 전쟁에 준하는 또 그런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무역 적자, 사실은 이제 EU의 무역 적자가 한 2, 3위권 정도 이제 매년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해소하는 방안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역 전쟁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 USTR 그러니까 무역 대표부죠. 여기에 다른 국가들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 검토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지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가장 큰 대상이 결국은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 이런 나라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게 일단 첫 대상이 유럽으로 좀 타깃을 하고 얘기한 거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명령 관련해서는 이제 파리 기후협정, WHO 탈퇴, 그 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기.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좀 파장이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던 내용들을 살펴드리면 앞서 이제 25% 관세 얘기도 했습니다만 옛날에 이제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체해서 트럼프 1기 때 만들어졌던 게 USMCA, 즉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세 나라 간의 이 무역 협정인데 이것도 좀 전면 재검토하라. 라고 협의를 시작하라고 이것도 별도로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관세 관련해서는 대외 세입청을 설립하라고 재무부에 또 직접 지시를 했고요. 예, 사실 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됐던 것들이죠. 근데 예상을 했었던 것과 실제로 이게 현실화됐을 때 이 또 시장에서 또 사람들이 이제 마음으로서 받아들이는 이 국가들이 좀 이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또 충격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현실화된다라는 거는 또 다른 또 충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쪽 얘기를 좀 해보면요. 트럼프 입에 원전 조선 웃고 2차 전지 울었다 이렇게 제목에서 나와 있는데 아주 압축적으로 잘 제목을 좀 뽑았습니다. 어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좀 전달이 되면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흔히 얘기했던 트럼프 수혜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바이든 뭐 트레이드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바이든 정부 때 수혜주들이 이제 큰 타격을 입는 그런 모습들이 어제 보였는데요. 종목들 등락 흐름부터 먼저 좀 보시는 게 전달이 좀 더 빨리 될 것 같은데 어제 원전 관련해서 한전기수 3% 넘게 올라서 원전 관련주들 어제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셔서 어제 올랐던 종목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주항공주들 어제 좋았습니다. 화성에다 미국인 우주비행사가 성조기를 꽂게 만들겠다 이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이 얘기가 전달이 되면서 우주항공주 어제 급등을 좀 했고 조선주들 어제 뭐 딱히 조선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조선 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었던 트럼프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 것만으로도 조선주는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기에다 어제 또 조선주들은 개별 어떤 재료들도 좀 호재들도 좀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왼쪽에 전체적으로 떨어진 종목들 보면 2차 전지 또 태양광 관련주들 어제 좀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이 파리 기후 협약 탈퇴했던 이 부분이 이제 재생 관련된 태양광 또 풍력 관련주들을 이제 크게 추락을 시키는 이유가 좀 됐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전기차 의무화 정책 바로 폐지하는 내용 행정명령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이 전기차 관련주들에 대해서 앞으로 참 만만치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2차 전지들이 사실은 트럼프 취임 전날 급등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하루 만에 거의 그 이상으로 급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요. 새해 들어서도 결국 이제 금융당국이 이 시장 건전화 방안에 대한 또 대책들을 좀 더 구체화하고 있는데 어제 좀 더 중요한 이제 개선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표를 먼저 보시면 IPO와 상패제도 개선 방안 이렇게 된 내용들이 어제 발표가 됐고요. 의무 보유 확약, 기관 투자자들의 중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의무 보유 확약을 현재 20%에서 40%로 확대하겠다. 즉, 기관 투자자들이 더 갖고 있어야 되는 물량의 이 비중을 2배로 늘린 거죠. 그다음에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좀 도입을 해서 이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시장의 어떤 좀 안전판 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IPO 문제와 관련해서 공모가 부풀리 얘기도 나옵니다만 또 하나가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 소위 말하는 IPO 단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 이게 좀 명확하게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상장 폐지 제도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표현이 조금 약간 이상한데 상장 폐지를 상당히 좀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 등 상장 유지 조건을 강화하고 상폐 절차도 지금 3심제인데 이거 2심제로 좀 단출하게 하고 그다음에 심사 기간이 현재 4년인데 이것도 2년으로 대폭 단출하겠다, 줄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코스피 같은 경우 시총 기준이 50억에서 500억으로 10배나 늘어났고요. 매출액도 50억에서 300억으로 6배나 늘어났고 코스닥도 시총 기준이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최대 3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이 코스피 종목이 500억을 유지를 못하면 상장 폐지 요건이 된다는 얘기고 코스닥은 300억이 안 되면 상장 폐지 요건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감사 의견이 연속 2번 미달에 해당되는 상장사들은 그전에는 좀 봐줬는데요. 좀 시간을 줬거든요. 개선할 수 있는지. 이거는 아예 그냥 2번 연속이면 무조건 상장 폐지를 하겠다. 이런 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다. 상당히 좀 강력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현재 2,300개 정도 되는 상장사 중에서 8.5% 된 199개, 거의 200개 되는 이 상장사들이 즉각 상장 폐지 대상에 좀 오른다. 이 정도로 이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만만치 않은 그런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새로운 테마죠. 주총 시즌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요. 행동주의 테마, 그다음에 경영권 문제 이 두 테마가 요즘에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KTNG하고 코웨이가 행동주의 펀드 관련된 테마가 되고요. 그다음에 TA항공은 뭐 어제 주가 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역시 이제 경영권 분쟁 테마로 굉장히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KTNG는 이제 행동주의 펀드 플래시 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라는 데서 이제 주주 대표 수성을 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웨이는 행동주의 펀드 중에 하나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송을 한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이 두 대표적인 상당히 좀 그 배당도 많이 주고 안정적인 종목들이죠. 근데 배당을 좀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TA항공은 2대 주주인 대명손그룹이 결국은 이제 칼을 빼들은 거죠. 현 경영진의 경영 개선 요구서를 발송을 했던 거를 이제 발화점으로 시작을 해서 그동안에도 계속 뭐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대 주주인 티웨이홀딩스하고 예림당은 상한가를 쳤고요. 이제 이 대상인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다가 조금 그래도 상승폭이 줄어들었어도 거의 10%에는 9%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어제부터 발화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며칠 더 좀 갈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요. 고려 아연에 비해서는 좀 규모가 작기 되기 때문에 더욱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 TAA 항공 관련주들에 좀 더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드는데 아시겠지만 경영권 분쟁 관련주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입니다. 여러분들 ETF 투자하시는 분들 이제 굉장히 많으시죠?
개별 종목 투자하기가 조금 껄끄럽거나 부담스럽거나 이게 또 이제 공부하시기가 좀 이제 힘드신 분들 중에서 이 업종이 좀 잘 나갈 것 같다. 예를 들어 지금 뭐 대표적으로 원전, 뭐 조선, 뭐 이제 전력 설비, 뭐 전선주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따로 한 종목을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이 업종은 내가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 그럴 때 참 좋은 상품이 지금은 이제 생긴 게 바로 ETF 상품인데요. 시장 규모도 이제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도 상장되는 ETF 상품도 있지만 또 미국에 상장되는 ETF 상품도 많기 때문에 서학개미뿐만 아니라 동학개미 분들도 굉장히 또 좋아하는 또 투자를 늘리시는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그래서요 이제 앞으로 매달 한 번 정도 작년부터 굉장히 이 상품도 많이 출시를 하시고 또 그 상품들의 주가도 굉장히 좋은 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경목 차장님을 좀 모시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ETF 상품 상황을 쭉 한번 훑어보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해 보실 만한 ETF 상품이 뭐가 있는지 좀 조언도 듣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앞으로 잘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데일리 TV 시청자분들한테 ETF 관련돼서 좀 좋은 조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새해 들어서 한 20일 정도 됐죠. 한 달 아직 다 되지는 않았는데 대략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됐는데 1월 들어서 수익률이 좋았던 ETF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번 탑 5 정도 한번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네, 먼저 미국부터 한번 그러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7일 기준으로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를 제외해서 기본 기초자산의 등락만을 기준으로 수익률이 좋았던 ETF를 5개 뽑아보았습니다. 자, 표가 나오네요. 네. 자료를 보시면은 그 좀 공통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아, 이게 크립토 그런 게 들어있고 블록체인 들어있고 디지털 들어있고 막 그러네요. 네. 예, 보시면 비트코인, 전략보유고 등 다양한 트럼프 디지털 자산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예, 그 결과 1위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회사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네, 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구사하는 일드맥스 MSTR 옵션 인컴 스트래티지 ETF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게 티커가 MSTY 이렇게 되군요. 네, 맞습니다. 야, 이게 22.6%를 기록했어요. 대단합니다. 네, 불과 2주 가까이 그러니까요. 되는 기간에 거래일수 불구하고, 네. 기준으로 보면요. 네. 그리고 나머지 그 ETF들도 뭐 가상화폐 또는 블록체인 ETF 관련 ETF들이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보시면 티커로 말씀드릴게요. 네. CRPT라든지 BKCH, DECO, HECO 같이 전부 블록체인 혹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ETF들이 탑 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주춤했다. 9만 달러 초반까지 비트코인 떨어졌다가 다시 10만 6천 달러, 뭐 7천 달러 또 얘기 나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거는 못 봐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다시 이제 트럼프 취임과 더불어서 급등을 하다 보니 네. 관련 ETF들도 역시 네.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이게 또 상위 5가 다 또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자산 관련된 ETF라는 것도 좀 특징이네요. 네. 우리는 좀 어땠습니까? 네, 그럼 다음으로 한국 ETF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보시면 미국과 달리 한국은 가상화폐 ETF가 없죠. 그래서 맞아요. 보시면 AI 관련 테마 ETF들이 순위를 차지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쭉 가보죠 한번. AI 전력 핵심 설비,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전력 설비, 또 있고 반도체 핵심 공정, AI 반도체. 그러니까 전력 설비하고 반도체하고 딱 AI 반도체하고 두 가지네요. 네네. 그렇겠습니다. 뭐 AI 투자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으로 전력망 수요 또한 증가하였는데 네. 그 결과 전력 설비에 투자하는 AI 전력 핵심 설비 타사 ETF인데 이 ETF가 1위를 기록하였고 네. 또 3위에도 전력 설비 투자 ETF가 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AI 시대에 늘어난 HBM 수요를 반영하여 강세를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가 2위를 기록하였고 4위에는 반도체 핵심 공정 관련 ETF, 5위에는 반도체 AI 소부장 관련 그러게요. ETF들이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도 소부장 쪽들 주가가 좋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핵심 그 전력 설비 그다음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소부장 관련 이런 쪽이 주가 근데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실 미국보다 더 좋네요. 23%가 대부분이고 불과 2주 만에 23% 수익을 냈다는 참 엄청난 건데 물론 뭐 이게 뭐 1년 내내 지속되지는 않겠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쪽에 들어가 있는 섹터들이 대부분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성이 유망한 섹터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네, 맞습니다. 작년에 특히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는데 해가 바뀌면서 외인들도 많이 시장에 유입을 되고 또 네. 증시가 반등하면서 그 영향으로 많이 올랐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보면은 차장님은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떤 뭐 요인이라고 좀 정리가 되세요? 물론 한마디로 AI죠. AI가 작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CS 2025 이벤트도 있었고 그렇죠. 예, 올해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사실은 좀 부진했던 게 2차 전지 또 태양광 재생 쪽이었잖아요. 네. 그것과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올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어느 쪽으로 어느 섹터로 이제 투자 방향을 잡으셔야 될지는 좀 주초부터 연초부터 이미 명확하게 방향이 좀 잡혀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올해도 계속 이쪽 테마들이 괜찮다고 봐야 되겠죠? ETF 상품 같은 경우. 네네. 적어도 상반기 정도는 유효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반기까지는 이쪽이 굉장히 괜찮을 거다 말씀을 좀 일단 크게 좀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좁혀서요. 범위를 좁혀서 당장 2월달 좀 차장님께서 좀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2월에 특히 주목해야 할 섹터 ETF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트럼프 이갱 정부의 수혜 정책을 받을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이갱 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조업 육성 정책이라든지 그쵸. 에너지 정책 그리고 뭐 군사 및 외교 정책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그 영향을 받을 섹터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네, 아무래도 첫 번째는 뭐 제조업으로도 볼 수 있는 산업재 섹터일 것입니다. 산업재. 네. 아웃소싱 중단으로 뭐 본격적으로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복귀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계 장비라든지 부품 제조업체, 공장 설비, 보수업체 등이 그렇죠.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기 당연히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들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섹터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에너지 세계 최대 생산국으로 만들겠다고 예.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에너지 가격 안정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 화석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강세를 보일 전망이고요. 또 원자력 에너지까지도 그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마지막으로 방산 섹터인데요. 네. 어제도 방산주들 주가 다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을 방위비를 증액하길 맞아요. 요구를 하였고 네. 또 보호무역주의가 또 국가 간 긴장감을 키우면서 맞습니다. 네, 군비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산 섹터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저희 회사 상품을 짧게 한번 소개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관련 상품이 좀 있으면 어차피 이제 뭐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어제 출시한 상품인데 네. 저희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미국 중심 공급망 재편 및 리쇼링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기업들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에이스 미국 중심 중소형 제조업 ETF를 상장하였습니다. 네네네. 네, 이 ETF는 미국 내 매출 비중이 75% 이상 차지하는 중소형 제조기업 40개를 선별하여 분산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예. 특정 기간 적자가 발생하였거나 부채 비율이 높은 부채 기업이 높은 종목들은 제외하여 그 안정성을 높인 상품인데 네.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섹터를 골고루 편입하여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크게 보면 방향성이 산업재, 에너지, 방산 섹터입니다. 이런 상품, 이런 이제 섹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방향성을 잘 잡으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네, 중요한 맞습니다. 거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낮다라는 이런 어떤 장점이 있다는 점들을 감안하시면서 일단 방향성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재, 에너지, 방산 섹터고요. 이제 ETF 중심으로 좀
어차피 오늘 첫 시간이기도 하니까 이 투자자분들한테 시청자분들한테 이 포트폴리오를 좀 이렇게 네. 짜는 그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팁을 주신다면요. 네, ETF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단계가 먼저 필요할 텐데 네. 첫 번째로 그러니까 투자금을 어떤 목표로 운용을 할 것인가 예. 이거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투자 기간이라든지 리스크는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를 한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 이런 세 가지를 결정을 하게 되면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이 나오겠지만 또 오늘은 가장 잘 알려진 세 가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부터 해봐요? 예, 첫 번째는 핵심 위성 전략입니다. 네. 예, 투자금의 대부분을 코스피 200이라든지 S&P 500 등 시장 대표 지수에 투자를 합니다. 네. 그리고 남은 일부의 투자금은 좋게 보는 섹터나 테마 등에 투자하여서 핵심 자산으로 시장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핵심 자산으로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뭐 예를 들어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모두들 미국 주식 시장을 좋게 보시니까 네. 안정적으로 본다면 90% 가량을 S&P 500에 투자를 하고 또, 네. 포트폴리오의 90%를 네, 그렇게 시장 대표 지수를 좀 추종을 하면서 10%로 좀 더 수익률을 제고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 인도가 좋겠다 이렇게 하면 네, 인도 소비재라던가 인도에도 대기업들이 많죠. 인도 시장 대표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를 투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초과 수익을 한번 추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좀 약간 보수적이라고 그럴까요? 안정 추구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체 90%를 이제 S&P 이게 사실 되게 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지수니까 네, 맞습니다. 넣고 10%만 이제 좀 네. 약간 리스크가 있지만 수익률을 좀 높게 낼 수 있는데 넣고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90%가 한 60%나 뭐 한 50%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좀 더 리스크가 크지만 수익률을 더 높게 볼 수도 있는 쪽을 이제 그만큼 더 높일 수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게 개인 투자자들이 그게 가능합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전략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큰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 쪽에서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럴 것 같아서, 전략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ETF 투자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한테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관련해서 좀 전략을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엔 뭡니까? 네. 두 번째는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이라면 이름은 뭐 아주 새삼스러운 이름은 아닌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나 경제 전망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자산 비중을 결정하는 방식인데요. 시장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지 예측해서 다양한 자산을 정하기 나름인데 주식, 채권, 부동산, 리츠죠, 부동산이나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을 비중을 조절하여 편입하는 방식인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네. 기본적으로 주식하고 채권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 우선주의를 좀 표방을 하면서 그렇죠. 미국 주식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방식을 사용을 했을 때 미국 주식 비중을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좀 높이고 채권 비중을 높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금리가 인하 속도가 좀 빨라지겠다 이렇게 보면 채권을 좀 늘리는 방식을 늘릴 수 있죠. 취할 수도 있겠죠. 이 방식에 대한 좀 주의점은 말로 들으면 되게 쉬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통해서 시장 분석 방법을 키워야 된다는 점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산 배분 전략은 되게 다양한 상품을 심지어 대체 투자 상품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하긴 하는데 이거 계속 시장 안 바라보면 그러니까 거시 움직임들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세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네, 맞습니다. 금리, 채권 이런 거 다 봐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좀 기본적인 좀 경제에 대한 어떤 지식도 좀 있으시면서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가능하겠는데. 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요. 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직장인 분들이 요거 자산 배분 전략을 이대로 따라가기에는 직장 다니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투입하지 않으시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략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세 번째 전략은 스마트 베타 전략입니다. 네. 이 전략은 패시브 투자의 장점과 액티브 투자의 장점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식은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목표 성과를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방식인데
단순히 시장 성과를 추종하는 대신 뭐 밸류, 뭐 퀄리티, 모멘텀, 사이즈, 볼륨 등 다양한 요소들을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데 시장에 다양한 스마트 베타 전략을 투자하는 ETF들이 투자가 돼 있어서 이걸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앞서 말씀드린 자산 배분 전략을 취하기 좀 어렵다 하시면 이 상품에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통 운용사들이 이제 이런 ETF 상품을 이제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많아서 저희 네. 같은 일반인들이 그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팔로우하면서 이렇게 이건 이런 게 있구나, 이건 이렇게 하기 참 쉽지 않아요. 앞서도 잠깐 한국 투자신탁 운용에서 이 미국 중심 중소 제조 ETF 뭐 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사화가 되거나 이러지 않으면 참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좀 쉽게 들어가서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회사 운용사들 개별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까? 네, 솔직히 이런 투자 정보들을 좀 얻기 좀 많이 번거로우신 부분이 있을 텐데요. 요즘 그 거래소 홈페이지를 보시면 매월 상장하는 정보를 발표를 합니다. 한국 거래소 홈페이지에 네. 들어가서 그렇거나 또 혹은 관심 있는 운용사의 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인스타그램 혹은 블로그 등에서 소식을 꾸준하게 게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구독을 하시면은 좀 더 자료 수집에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여기서 좀 전에 속보 나온 거 한 번만 다시 좀 보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이제 AI 관련된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향후 올해 이제 ETF의 투자 방향성에서도 AI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잠깐 앞서 했습니다만 지금 제목에 나오는 거 속보에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다라는 게 나왔고요. 역사상 최대 프로젝트다. 어제 이제 취임식 때도 AI 관련돼서 뭐 상당히 이제 인프라와 관련된 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게 수치화가 돼서 나오는 그런 첫 번째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5천억 달러를 추가로 이제 뭐 투자를 하겠다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앞서 말씀하셨던 그 올해 주목할 만한 테마에 다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술주나 AI 관련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데 실제로 그 가격이 역사적으로는 높을 수 있지만 새로운 밸류에이션이 이러한 투자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꾸준한 관심을 보내주시면서 시장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ETF 상품에 편입되어 있는 그런 AI 관련된 뭐 반도체 소부장도 그렇고 전력 설비도 그렇고 이제 원전도 그렇고 등등 다 AI와 관련된 그런 이제 섹터들인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약간 포모 같은 거를 느끼실 것 같아요. 아이씨, 저걸 지금 들어가자니 너무 비싼 것 같고 안 들어가자니 왠지 나 혼자 벼락거지 되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분명히 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이 전문가분으로서 이렇게 이런 거는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뭔가 좀 조언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ETF에는 많은 투자 리스크가 있을 것입니다. ETF 투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에서 상품 요약 페이지를 본다든지 유튜브, 블로그, 다양한 카페 등에서 자료를 취합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투자 설명서를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투자 설명서. 네. 그 내용에서 우리가 좀 다 사실은 이 양이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 겁도 좀 나고 용어들도 사실 만만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꼭 확인해 보세요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투자 설명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적으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투자 목적 그리고 투자 목적, 투자 전략 이런 부분에서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이 ETF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투자 위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외인데요. 종목이 아니라 투자 위험이라고요? 왜요? 종목은 매일매일 홈페이지라든지 거래소 관련해서 매일 PDF로 투명하게 공시를 있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실제로 ETF에 투자한다고 알고 어떤 ETF에 잘 투자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ETF는 다양한 위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 ETF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텐데요. 그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투자 위험 부분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를 결정하여 투자하신다면은 좋은 리스크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그러게요.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 위험을 지금 차장님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더 쉽게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가장 ETF 투자에 있어서 보편적인 네. 가장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이런 게 가장 투자 위험으로서 ETF 상품 투자할 때 위험스러운 거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뭐 있습니까? 요즘 아무래도 서학개미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해외에 투자하는 ETF들 많이 많죠.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네. 실제로 ETF는 특히 한국 ETF는 한국 거래 시간 중에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거래 시간이 다릅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거래 시간이 다른 경우 약간 일종의 그 미국 시장이 폐장되어 있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ETF가 사실 그 거래 시간이 다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호가 차이라든지 괴리라든지 그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뭐 지정학적 리스크 그러네. 관련 내용들이 투자 설명서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실 어려운 어휘도 많이 있을 텐데 뒤에 해설 내용까지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우리가 ETF 상품이라는 거를 남의 얘기 듣고 우리가 개별 종목 투자하시 뭐 그거 좋대더라. 네.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개별 종목을 이렇게 리서치를 스스로 뭐 하듯이 ETF도 결국은 리서치를 할 필요가 있는데 ETF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런 시간 차이가 있는 부분들, 거래 시간에 차이가 있는 부분들 때문에 또 그 전에 우리가 개별 종목 투자할 때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위험이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참 이게 투자는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오늘 차장님하고도 말씀 들으면서 했지만 ETF는 그냥 뭐 방향성만 잡고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 좀 생각을 편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역시 만만치는 않다. 다만 분명 ETF가 개별 종목 투자보다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은 차장님은 뭐라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분산 투자가 아닐까 그렇죠. 합니다. 네, 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다양한 변수가 매일매일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투자하면서 그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이제 투자 그루들의 말을 이제 상품화한 게 결국 ETF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약간 이제 인트로덕션 개념이죠. 굳이 책으로 따지자면 그런 식으로 좀 했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모실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품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해석도 좀 하고 요즘 ETF 시장의 흐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좀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AI 인프라 투자에 5천억 달러를 엄청난 돈을 투자한다는 또 소식을 발표했기 때문에 역시 또 이 소식이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여러 가지 또 시장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잠시 후에 이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투자 전략 잘 짜보겠습니다. 마케나 일부에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